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투자 지금도 늦지 않았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 나스닥 121선 돌파를 했습니다. 페이크일까요? 자, 테슬라 주총 코앞으로 다가왔죠. 궁금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현황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크게 올랐어요.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라서 2.59% 올라서 12,668을 기록을 했고요. S&P 500도 1.56%나 올라서 4,155를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나스닥 대비해서는 좀 요새 상승률이 미약한 편이에요. 자, 오늘도 1.29% 올라서 32,81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는 소폭 하락해서요. 2.7% 보여주고 있고 유가 역시 3.82%나 하락했어요. 그래서 90.81불로 거의 90불대 초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ISM 기준 미국의 7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되었었는데 오늘은 서비스업 발표가 되었고요. 56.7로 나타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 예상치 54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심이 올라갔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오늘 상승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상승에 힘을 보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CNBC에서는 이제 투자자들은 약세장 랠리,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일 수 있다고 희망을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에너지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 마감했고요. 빅테크 및 나스닥 성장주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자, 맵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위치한 나스닥 성장주들의 큰 상승이 있었고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 3.83%나 오르면서 나스닥의 2%대 넘는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도 4% 넘게 올랐고 테슬라도 2.27% 올랐습니다. 자, 유가가 요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자, 에너지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영역들은 다 대부분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었고 대만 총통도 만났다고 합니다. 자, 어젯밤 비행기로 한국을 왔고요. 지금 한국에 어젯밤 9시 30분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무래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기 싫으니까요. 방문도 빨리 마치고 항로도요. 일본을 경유해서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일본을 직접 들린 건 아니지만 일본 상공을 지나서 상당히 우회해서 한국에 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무튼 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그냥 짧은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렇게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중국 증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유럽 증시도 어제 좀 괜찮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낸시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그렇게 큰 이슈로 여겨지지는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크게 상승을 이끌었던 걸로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들 수 있겠는데요. 예측지였던 53보다 높은 56.7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을 좀 이끈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반등, 7월 달에 반등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PMI 지수는 ISM 기준이 가장 유명하죠. 미국의 구매 관리자 협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비스업 PMI 지수는요, 기업 활동, 신규 주문, 고용, 공급자 낫기 이렇게 이것을 25%씩, 그러니까 4등분해서 가중치를 적용해가지고 지금 집계를 하고 있고요. 50이 넘을 경우 호황이고 50 미만이면 위축을 뜻합니다. 약 한 370명 이상의 공급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ISM만 PMI 지수를 발표하는 건 아니에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죠. 신용평가사인 S&P도 PMI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S&P 기준으로는 이런 차트가 나와요. S&P는 6월 달에 52.7이었는데 7월 달에 47.3이 나오면서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 그리고 대폭 낮아지는 서비스 PMI 지수를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상당히 상반된다고 할 수 있겠죠. ISM은 이렇게 올라가는 수치이고 50 이상이니까 확장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S&P는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침체 국면이자 상당히 그 폭이 심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꼭 ISM 기준 PMI 지수가 전분기 전월 대비 많이 올랐다고 해서 오늘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시장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는 오펙 플러스 회의도 있었어요. 실제로 오펙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국들은 중동을 비롯한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플러스 진영은 러시아로 대표되고 뭐 중동 이외의 국가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오펙 플러스라고 하고요. 이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증상량을 하루 10만 배럴로 확정했습니다. 10만 배럴이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은데, 자, 7월과 8월에는 각각 하루 64만 배럴씩이나 증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9월부터 10만 배럴로 확정을 했다는 건 생산량을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증산량을 상당히 줄인다는 거죠. 앞선 두 달에 약 15%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10만 배럴이라고 하면. 자, 오펙 플러스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10만 배럴만 증산하기로 합의를 보았다라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7월 달에 직접 사우디에 가서 왕세자도 만났었죠. 두 국가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사우디에 직접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충분히 줄 만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유가는 90불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펙 플러스가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일일 산유량이 4,395만 배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만 배럴 하루 증산한다는 건 정말 미약한 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오늘 PMI 지수나 오펙 플러스의 결과로 보았을 때 오늘의 주가의 대폭 상승은 그렇게 이런 이슈들과 개연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궁금하죠. 오늘 왜 올랐고 오늘 왜 내렸고 궁금한데요. 모두 결과론적인 해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연준의 금리 정책이라든지 뭐 지금 최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슈는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만 하지만 그 외의 상황들은 그냥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것이에요. 다 그런 기사들을 소비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기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악재도 호재로 승화되는 시작인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가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S&P에서 발표했던 PMI 지수도 오히려 침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의 온기는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저께 나스닥 주가가 121선 이동평균선에 닿으면서 윗꼬리를 길게 다는 저항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대로 상승이 끝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 웬걸 오늘 121선을 좀 비교적 큰 양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전에 3, 4월 달에는 이렇게 돌파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돌파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죠.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121선을 돌파했으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몰려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로 오랜만에 지금 121선을 돌파했고 저번에는 돌파를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은 단기적으로 12,900에서 13,000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의 주봉 차트를 보면 이 봉 하나가 한 줄을 뜻합니다. 120 주봉이 12,909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역시 12,900이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12,900을 또 한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뚫어낼 수 있다면은 뭔가 대세 상승의 모습을 갖출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2,900에서 한번 두드려 맞고 또 내려오면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테슬라 관련해서도 나스닥과 비슷하다고 했죠. 900불은 한번 뚫었으나 900불 저항선에서 긴 윗꼬리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몸통이요 900불 위로 올라왔어요. 이제 이 봉의 몸통이 올라왔기 때문에 좋은 봉이 하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200일선도 뚫었어요. 지금 계속해서 200일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했는데 오늘 200일선을 테슬라가 뚫었고 현재 주가는 922불인데 200일선 한번 뚫었기 때문에 이제 단기 목표 라인으로는 1000불에서 1070불 정도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지지 라인으로는 810불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와는 상반되는 주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루시드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시드 전기차 회사죠. 루시드는 최근 나스닥의 상승 흐름을 함께 타면서 20불까지 올랐었어요. 자, 저가가 13불이었는데 20불까지 올랐으니까 꽤 많은 상승이 있었죠. 뭐 한 30에서 40%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애프터에서 12%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는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게리 블랙에 따르면 루시드는 2분기에 679대만 판매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매출은 97밀리언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였던 147밀리언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실적 가이던스 역시 좋지 않아요. 2022년 생산량의 가이던스를 전에는 12,000대에서 14,000대까지 봤는데 이번에 제시한 가이던스는 6,000에서 7,00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산이 어렵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머스크가 얘기를 했었죠. 시험 생산,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생산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은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루시드가 바로 생산 지옥에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투자를 너무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테슬라 같이 이미 검증되고 앞으로 전도 유망한 회사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스닥이 이제 120선을 돌파하면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어느 정도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도 얘기를 드리고 있죠. 자, 이럴 때는 역시 믿을 구석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려면 역시 믿을 구석은 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이제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메가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가총액이 큰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2022년 기준 누적 EPS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보면 테슬라가 압도적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2%, 6% 오르면서 순이익이 올라가고 있는데 구글과 아마존은 빠지는 모습이고, 아마존은 특히 많이 빠지고 있죠. 메타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코로나의 특수 상황이 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경기 침체 상황에 다다르면서 기업들의 광고비 지출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나 아마존은 또 구글은 또 감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존은 특히 또 리비안의 주식 평가 차손도 꽤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가장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아마존 주가는 잘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을 때 역시 투자를 늘려나가는 주식 격언이 느껴지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테슬라는 전년 동기 대비 44%나 EPS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가장 믿을 만한 주식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다시 한번 3분기, 4분기 인도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는 3분기는 36만 7천대, 4분기는 44만 5천대인데요. 3분기 예상치 같은 경우는 직전 예상치였던 36만 5천대보다 2천대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공장을 잘 돌리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기가 상하이는 숫자가 올랐고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는 좀 내려갔다고 합니다. 역시 믿을 구석은 기가 상하이 같은데요. 최근에 상하이에서 코로나 환자도 거의 안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기가 상하이는 3분기만 21만 4천대, 4분기는 26만 6천대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4분기에 26만 6천대라는 건 여기다 곱하기 4를 하면 100만 대가 넘어가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가면 기가 상하이는 연간 캐파가 100만 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110만 대까지 이르를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주가의 상승 원동력을 다시 한번 제시할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 테슬라의 2022년 주주총회가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4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장 마감하고 미팅을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 6시 반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IR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유튜브로 생중계가 될 예정에 있고요. 이미 관련해서 테슬라는 주주들로부터 궁금한 사항들 이렇게 질문들을 받았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투표도 했습니다. 자, 투표를 많이 받은 질문들은 또 주주총회 때 테슬라에서 답변을 해주겠죠. 첫 번째 질문은 역시 주식 분할 언제 하느냐입니다. 제 생각에는 빠르면 8월 말, 늦으면 10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2020년 8월에도 주식 분할을 했었어요. 그때 또한 주식 분할을 결정한 다음에 20일 이후에나 실제 주식 분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8월 말이 되지 않겠느냐. 빠르면 8월 24일에서 30일 사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연간 2천만 대라는 장기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몇 개의 공장이 필요한지도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투표를 많이 받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기가 팩토리 하나가 정말 많이 생산을 하면 200만 대까지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공장이 한 10개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되겠죠. 물론 테슬라 봇과 같은 혁신적인 설비들이 나온다면 공장 하나에서 생산할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생산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공장 수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최소 뭐 10개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금보다 최소 뭐 5개나 6개 정도는 늘려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이버 트럭 가격은 언제 공개되나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이버 트럭을 예약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가격이 쌌죠. 뭐 싸게는 뭐 4만 불대도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고 모델 Y가 지금 최소 뭐 6만 불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이버 트럭 가격도 상당히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저도 궁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내년에나 공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 테슬라가 현금 흐름이 넘치고 있는데요. 뭐 분기당 3조에서 5조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궁금하죠. 자, 배당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 환매 바로 바이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넘치는 현금을 바이백에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리 블랙 같은 경우는 올해 뭐 10월 달에도 바이백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는 지속이 됩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설비 투자에 활용할 만한 현금이 지금 넘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발전은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테슬라 투자자들은 여기고 있는데 테슬라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테슬라는 가장 먼저 준비를 하겠죠. 이번에 직원을 줄이는 레이오프도 테슬라가 가장 먼저 뭐 시행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경기에 대한 전망을 정확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세미가 언제 나올지, 세미는 아마 빠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에 나올 것 같고요. 슈퍼차저랑 테슬라 레스토랑 위치에 대한 부동산 전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자, 이 질문은 역시 계속해서 그냥 늘려간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최대한 많이 늘릴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할 것 같고요. 2023년 EV 세액 공제가 테슬라 차량의 수요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 다음 달에 9월 달에 EV 세액 공제가 뭐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마 테슬라에 아주 좋은 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질문들은 9,870명의 주주들로부터 질문을 받았고요. 이 주주들은 200만 주가 넘는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작년 11월부터 연준에서는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고 올해 뭐 한 3월부터 금리를 급속도로 올리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은 자, 이제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다들 여겼을 겁니다. 자,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올해에 현재까지의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은 오히려 1.5%가 늘었습니다. 자, 작년보다 오히려 채권을 1.5%나 더 구매를 해서 유동성을 좀 더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133빌리언이나 더 공급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2020년에는 장난 아니었죠. 76.7%나 늘었습니다. 3197빌리언이나 늘었었어요. 자, 이것에 비해서는 유동성이 상당히 현저히 줄어든 수치지만 전반적으로 유동성의 총체적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계속해서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좋은 자산을 오랫동안 모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현재 테슬라 주가 많이 비싸다고, 많이 올랐다고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실 건데요. 900불대 초반 가격도 아직 저는 싸다고 생각을 하고요. 900에서 700불 사이는 정말로 테슬라 주가 싼 가격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오래전부터 제 방송을 봐오면서 700에서 900불 사이는 싸다라고 여기셨던 애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주식을 많이 이번 기회에 사셨을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천천히 모아가면 한박 웃을 날이 오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